경찰이 광우병 대책회의 사무실과 간부들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책회의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촛불 집회를 탄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재협상과 폭력 진압 중단을 요구하는 미사를 열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개신교와 불교단체도 시국 기도회와 시국 법회를 3일과 4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쿠데타 정부가 아니라며 최근 시위가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폭력 시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쇠고기 85.6톤이 검역 합격증을 받았고 0.5톤이 오늘 저녁 시중에 풀렸습니다. 냉동창고 곳곳에서 집회가 열려 18명이 연행됐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걷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 연속 기획으로 보도합니다. 제품 출하는 줄고 재고는 증가해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도 6달째 떨어져 경기 하강 국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세리 선수의 맨발 투혼에 자극받아 골프를 시작한 박인비 선수가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올해 만 19살로 박세리 선수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우승 기록도 깨뜨렸습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경찰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과 간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민대책회의는 촛불 집회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영장 연락하십시오. 연락 오세요.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불법 집회의 증거물이라며 방송 장비와 현수막, 소형 피켓 등의 집회용품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폭력 진압의 증거물인 소화기까지 가져가려 한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줘! 폭행 증거! 니들이 던진 거라고! 같은 시각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인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돼 컴퓨터 22대를 압수해갔습니다. 현장에서는 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실장 등 관계자 8명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 미친소 단넷의 서버도 압수수색했고 이에 대해 각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을 분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동을 현재 경찰은 벌이고 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촛불 집회를 막으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오늘 저녁 서울 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열고 무기한 철야,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3, 4일 연이어 기독교와 불교도 종교 집회를 엽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신부와 수녀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천주교 신자와 촛불 집회 참가자 등 5천여 명도 함께 모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현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시국 미사를 열었습니다. 이 사태는 대단히 엄중한 사태다. 매일매일 촛불로 힘들어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 용기를 불러야지 할 그런 시점이다. 사재단은 오늘부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폭력 진압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 단식 기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정부가 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시민사회 원로 18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1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더 이상 거리에서 불법과 과격한 대결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정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교계는 다음 달 3일 시국 기도회를 열기로 했고 실천 불교 승가회 등 불교계 사찰 대표들도 다음 달 4일 시국 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오늘 또 집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시국 미사만이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원 기자.
네, 현재 서울시청업 광장에는 전경버스 20여 대가 광장 한쪽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아닌 종교 행사는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열 수 있도록 광장 한쪽은 개방했습니다. 경찰이 원천 봉쇄로 집회를 열지 못한 시민들은 시국미사를 지켜보다가 바로 조금 전 사제단과 함께 남대문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8천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시민들이 행진을 계속해 청와대 방면으로 향할 경우 강경 진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버스에 올라타거나 버스를 부수는 과격 시위자에게는 예고한 대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섞어서 쏘고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과 집회 봉쇄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주 토요일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또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힌 종교계와도 연대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업 광장에서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 청와대가 강경 대응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강경 대응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시위대 버릇을 고쳐주라고 청와대에 주문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시위에 대해 청와대가 점차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위의 과격함이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이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왔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 인식의 평균점을 맞추는 게 어렵긴 하지만 대충 공감대라는 건 있는 게 아니냐며 시위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에 대한 정부의 최근 강경 기조가 국민적 공감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도 아닌데 시위대가 늘 청와대로 가자고 주장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설사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대통령이 2번이나 사과하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퇴까지 했는데 국제상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협상을 무조건 요구한다면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주로 촛불 시위 얘기가 오갔습니다. 헌법에 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만두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것은 반드시 버릇을 고쳐야 돼요. 김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임기 때만 해도 교율이 섰는데 지난 10년 동안 무력해졌다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검찰은 7시간 동안 부장검사 회의를 했습니다. 불법 시위와 민노총 파업, 광고 중단 운동 등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혜인 기자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오늘 소집된 전국 공안 형사부장 회의에서 촛불 집회에 대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순수성을 상실하고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7시간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내놓은 검찰의 대응 방안도 강경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폭력 시위 주최자와 배후, 폭력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고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민노총의 총파업도 불법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네티즌의 광고 중단 운동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인지수사에 나서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전국 읍면동장회의가 열려 3,300여 명이 미국 쇠고기 홍보를 들었습니다. 읍면동장회의, 참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기록을 보면 8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아침부터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장 3,500명 가운데 3,300명이 국정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어제 왔어요. 어제 오늘 아침에 출발하신 거예요? 아침 4시 반. 주무부처 장관들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과 수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국민들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석한 읍면동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실무장관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니까 실제 읍면동에서 홍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이 읍면동이 인력도 적은데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근데 읍면동장들이 다 와서 지금 집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형식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은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이제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는 아니 수천 명이 있는데 여기서 뭐 지가 되겠어요? 공무원 노조는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공무원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알려내고 그런 것들을 80년대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그러한 행태라고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읍면동장을 한자리에 모은 국정설명회는 88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며 모두 자율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18대 국회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접점을 찾는 듯 했던 등원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재권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한 목소리로 이제는 등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등원 불가피론을 펼쳤습니다. 서로 비난을 받더라도 또 설사 오해가 있더라도 결의와 결단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 등의 전향적 의사를 밝힌 마당에 더 이상 국회 밖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부의 기류는 그러나 의원총회가 열리자마자 벽에 부딪혔습니다. 촛불 집회 강경 진압 등 이른바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상황에선 등원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과 함께 보다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야당의 전격 등원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등원을 위해선 대통령이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던 한나라당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굳게 닫힌 국회의 문을 함께 열고 들어가 속히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힘을 합합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들을 다시 접촉하면서 등원 논의의 불씨를 살려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폭행당한 사건으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격앙돼 있어 국회 정상화는 여야의 새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추가 협상 이후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오르면서 시위 현장은 갈수록 힘과 힘이 충돌하는 대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해답을 찾을 만한 출구가 없는 상황. 이제 정치력 복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촛불은 결국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감수한 추가 협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일괄 사표를 냈고 대통령 자신도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응답을 기다렸던 국민은 스스로 해법을 찾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돌연 권력 핵심부의 기류가 바뀌며 더 이상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요구나 폭력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초강경 방침이 연일 발표됐고 사그라들던 촛불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만에 결국 서울 한복판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시위대의 극렬 시위가 서로를 탓하고 부추기며 해답 없는 충돌을 되풀이하는 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극한 대결에 정치는 자리를 잃었습니다. 청와대의 소통 방식이 지금 전혀 촛불 집회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과 전혀 다른 코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회가 역할을 해야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고. 하지만 시민을 거리로 내몬 제도 정치권은 반성은커녕 촛불 대치를 놓고 험한 말로 상대를 자극하고
심지어 캐캐묵은 색깔론과 편가르기를 통해 오히려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미단체 중심으로 반미 시위 그리고 정권투쟁, 정치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제2의 전두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이 폭압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청와대 정부와 소통에만 매달리지 말고 야당과의 대화에 더욱 과감해야 하고 야당 역시 여당을 정치의 동반자로 삼아 권력과 대화에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중간자적인 역할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제도화된 장치 내에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쇠고기 문제는 물론 고유가와 고물가, 공기업 민영화, 학교 자율화 같은 민감한 현안들은 언제라도 시민들의 촛불과 공권력의 진압이 부딪히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회적 소모, 공동체의 분열을 막는 것도 정치 권력과 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대의정치의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8개월 만에 냉동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통업자들은 시중에 팔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여있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85.6톤이 오늘 검역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 근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0.5톤이 통관 절차를 모두 끝내고 오늘 저녁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수입업자가 관세만 내면 언제라도 창고에서 찾아 시중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할인점이나 식당이 소비자 눈치를 보느라 판매를 꺼리고 있어 물량이 바로 시중에 풀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수입업자들은 직영점이나 동네 정육점을 중심으로 저가 할인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입육협회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요. 한 정육점 쪽에요. 해갖고 한 30% 정도 좀 세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산과 수도권 냉동 창고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마찰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검역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임박했습니다. 전염하자나 그런 거 없습니까? 보시기에? 네, 지금은 없습니다. 시중 유통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새로운 수입 조건에 따라 들어오게 될 뼈붙은 살코기, 즉 LA 갈비나 내장은 30개월 미만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월이 돼야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단속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단속 기관이 멀쩡한 한우를 미국산으로 잘못 판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윤지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축산물 판매점입니다. 지난 4월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고 단속이 적발됐지만 재조사에서 결국 한우로 판정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등급 판정서와 현장에서 작업해왔던 걸 다 증거로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쇠고기 원산지 검증은 1차로 소의 털 색깔을 비교하는 모색 유전자 분석과 2차 계통 분석, 마지막으로 3차 염기 서열 분석까지 거쳐야 확정적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단속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출장소는 장비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2단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경로를 거치게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원 분석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2차 계통 분석까지만으로는 한우를 비한우로 오인할 수 있는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축산과학원에서 그 SMP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도축장에서 한우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 한우로 도축되는 소들을 1200마리 정도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8마리가 비한우용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방들 역시 실태는 마찬가지라는 것. 실제로 3차 염기 서열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곳은 서울의 연구소 한 곳뿐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처럼 원산지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부터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윤지입니다.
미국 쇠고기 때문에 양돈 농가까지 타격이 큽니다. 값이 좀 오르나 싶더니 추가 협상 이후 뚝 떨어졌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30년째 돼지를 키우고 있는 박희승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창 오르던 돼지값은 6월 말에 접어들면서 한 마리당 3, 4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오름세를 보이던 돼지 산지 가격은 쇠고기 추가 협상이 발표된 지난 21일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오늘 현재 평균 9%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당장 다음 주부터는 사료값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돼지들이 새끼를 낳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도 새끼가 34마리 낳았는데 다음 주서부터 또 사료값도 오른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참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이처럼 양돈 농가의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사육하는 돼지 수도 계속 줄이고 있어 돼지고기 공급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물건이 이제 많이 안 오죠. 주문을 해도 뭐 많이 오면 한 50% 수준이고 100% 다 채워지진 않아요. 양돈 농가의 경영난이 돼지고기 공급 부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돼지고기마저 수입산이 판을 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을 겁니다. 첫 순서로 걷고 싶은 도시를 생각해 봅니다. 양효경 기자가 인도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자 전용 거리 인사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천지죠. 진정한 걷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걷는 길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어깨를 부딪히고 얼굴을 맞대고 아늑한 삶이 출렁댑니다. 독일의 경제도시 하노버에 있는 보행자구역. 길이만 무려 2km. 우리로 치면 경복궁에서 시청에 이르는 유럽에서 가장 길고 넓은 이곳에선 자동차 경적 소리를 좀처럼 들을 수 없습니다. 길의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통행은 오전 시간에만 잠깐 허용됩니다. Es dürfen hier alle Autos rein, aber nur zwischen einer bestimmten Zeit. Bis um 11 Uhr müssen hier alle raus sein. 자동차가 다니지 않으니 불편한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불평의 소리는 높지 않습니다. 조금의 편안함보다는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더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Die Fußgängerzone in Hannover sehr gut, weil man Menschen aus aller Welt hier trifft, es viele Cafés gibt, viele interessante Geschäfte. 프랑스 파리는 자전거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시내 어디에서고 30분간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습니다. 벨리브라 불리는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파리 시민만 하루 50만 명에 이릅니다. De prendre le métro qui est toujours un peu bondé et pour moi en tout cas moi je trouve ça beaucoup plus pratique et je peux me déplacer partout dans Paris. 기름값 걱정도 주차 전쟁의 짜증스러움도 없습니다. 천천히 달리면서 보는 파리는 그만큼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땅 아래로 걷고 차들은 그 위를 질주합니다. 걸을 수 없는 곳은 많지만 차가 가지 못하는 곳은 별로 없는 우리 도시. 오늘도 차는 막히고 그 매연을 맡으며 사람들이 걷습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네, 오늘 나온 경제 지수들이 경기 침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산, 투자, 소비는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김주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짜 이러다는 굶어 죽겠어. 하나 안 팔려. 사람도 없고 노숙자들만 많고.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는 넉 달째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6달째 하락했습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이렇게 두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는 초기의 모습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작년 대비 광공업 생산 증가율이 8%로 떨어졌고 서비스업과 소비재 판매도 줄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제품 재고는 지난달보다 2%가 늘었고 작년 같은 달보다는 무려 13%나 증가했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멈춘다 하더라도 그 유가 상승에 따른 2차, 3차적인 파장,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계속되면서 이를 반영한 듯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은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기, 즉 BSI는 77로 지난달보다 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특히 채산성 지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3,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수출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경기에 영향을 덜 받았던 대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미국 여자 골프 낭보가 있습니다. LPGA 4대 메이저에서 제일 큰 US 여자 오픈에서 박인비 선수가 최연소 우승했습니다. 10년 전 박세리의 우승을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박인비가 마지막 18번을 그린으로 다가서자 갤러리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글 칩샷을 놓친 뒤 마지막 챔피언 퍼트를 침착하게 버디로 성공시킵니다. 대망의 US 여자 오픈 정상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동료의 샴페인 세례를 받으며 박인비는 19살 11개월로 최연소 우승 기록을 깼습니다. 종전 최연소 우승자는 지난 98년 20살 9개월로 US 여자 오픈을 제패했던 박세리였습니다. 박세리는 맨발 투혼으로 대회 우승을 일궈냈고 IMF 경제 위기 속에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당시 9살 소녀 박인비도 세리 언니처럼 되기로 결심하고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LPGA 메이저 퀸으로 등극하면서 제2의 박세리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It's really an honor and it's very, very special for me that I won this event in 10 years that I started playing golf. And everything's happening so quick, it's almost scary. 박인비는 선두 루이스의 2타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해 2위와 4타 차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번 홀부터 칩샷이 버디로 연결되는 행운도 따랐지만 두둑한 배짱이 한몫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98년 박세리, 2005년 김주연에 이어 세 번째로 US 여자 오픈 우승자가 됐습니다. 박인비의 앞으로의 희망은 세리 언니의 뒤를 이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겁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유로 2008 축구에서 스페인이 독일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에게는 44년 만에 경사였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스페인이 44년 묵은 메이저 대회 우승 한을 풀고 진정한 무적함대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팀답게 스페인은 초반부터 독일을 몰아붙였습니다. 득점 선두 다비드 비아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대신 나선 토레스의 위력이 빛났습니다. 토레스는 전반 33분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감각적인 슈팅으로 독일의 골망을 흔들었고 이 한 골이 그대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스페인의 화려함 앞에 전차 군단의 기동력은 투박했고 녹슬었습니다. 현란한 개인기를 앞세운 스페인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간 패스로 독일 수비를 교란시키며 현대 축구의 진수를 마음껏 선보였습니다. 결국 스페인이 정상에 올라서며 무관의 제왕이라는 꼬리표를 떨쳐냈습니다. 독일 주장 발락은 부상을 딛고 출전을 강행했지만 이번에도 우승컵은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To be a most important player in Europe and in the world, and this is the first big title for me, and I hope that don't be the last. 스페인, 독일 양국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최고의 프로 리그를 보유하고도 국가 대항전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스페인 국민은 모처럼 유럽 최강자로서의 자부심을 밤새 누렸습니다. 독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차분하게 대표팀을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질을 뺀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며 전 세계를 달궜던 유로 2008은 이제 4년 뒤를 기약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전우추입니다. 치매 노인 등의 간병비를 지급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3등급 이내 판정을 받을 경우 요양비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권희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단둘이 살던 자영업자 김순환 씨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생각하면 그동안 요양시설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면 사실 2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물고서 이렇게 선뜻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많게는 200만 원 가까웠던 김 씨의 부담은 내일부터 월 5, 60만 원쯤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비용은 노인 요양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 2등급과 달리 3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엔 방문 간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하루 4시간 방문 간호에 3만 7천 원쯤 하는데 노인 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면 5,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이 없이 총 비용의 80%를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제공이 돼서 경제적 부담 없이 어르신들을 댁에서 혹은 시설에서 요양을 할 수 있게 되는. 하지만 노인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의 등급 판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요양보험을 신청한 18만 5천 명 가운데 5만 9천 명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아직은 요양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이 확충될 때까진 방문 간호에 만족해야 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드는 돈은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더 걷어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건강보험료는 매달 4%포인트 정도 더 오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보낸 식량은 어제 북한에 도착하면서 묘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5만 톤 지원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물었으나 북한 쪽 실무자는 옥수수를 안 받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지만 북한은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오늘 북측이 옥수수 인수 장소와 시기 방법만 알려주면 남북 간 실무 접촉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우리 제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하고 있는데도 남북 관계는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 문제만 해도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50만 톤 중 3만 8천 톤은 어제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은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조사도 허용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식량 계획도 대북 식량 지원 규모를 120만 명분에서 500만 명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옥수수를 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공사 현장이나 파업으로 세워놓은 중장비가 밤사이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꽤 큰 투자를 내 대형 장비를 갖추고 이 신종 절도 사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의 한 도로공사 현장. 30톤이나 되는 대형 굴착기가 어젯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건설기계 노조 파업에 참가하고 있던 심지혜 씨는 하루아침에 생계수단마저 잃게 됐습니다. 할부 끝난 차도 아닌 상황에 이 차가 없어지니까 지금 살 길이 좀 막막합니다. 3주 전에도 경남 의령의 한 공사 현장에 세워둔 굴착기가 도난당했습니다. 4인 가족이 생계거리인데 이 집에서 한강하고 어디 찾을 방법도 없고. 오늘은 충남 공주에서 파업 중이던 15톤 덤프 차량이 사라지는 등 최근 중장비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들을 이처럼 외진 공사 현장에 주차해 놓은 경우가 많아 절도범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절도범들이 대형 트레일러를 이용해 중장비를 훔쳐간 것으로 보고 사건 현장 인근 국도변에 CCTV 화면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파 간 새싸움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 내 최대 계파인 친이명박계 의원, 당협위원장 180여 명은 오늘 저녁 대규모 회동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현안을 논의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당 안팎에선 사실상 박기태 후보 지원 전략 모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도나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이 정말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인지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친박 진영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건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모인다는 게 거의 순수하게 보이십니까? 주류 측은 친박 진영이나 정몽준 후보 줄 세우기 한 건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또 계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와 똑같습니다. 자기 계파나 자기 추종자들 모이면 아무렇지도 않고 남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이 선거를 앞두고 서로 친소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참 서로 간에 공유 인식을 논하는 것은 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고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주류 측은 모임을 무기 연기했는데 당 주변에선 주류가 미는 박기태 대표 카드에 적신호가 쳐진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친박계 후보의 요청에도 움직임이 없던 박근혜 전 대표도 오늘 자신을 소재로 한 책의 출판 기념회에 나타나 특유의 어법으로 좌파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결국은 대의원과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종 조사가 박기태, 정몽준, 허태열 후보 간 삼각 선두 다툼으로 나오는 가운데 30%가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와 친이 친박의 막판 결집도가 승부를 결정할 거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서울시가 공장지대에도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 지역 알짜배기 땅을 가진 대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공장 부지입니다. 이런 중공업 지역은 해마다 줄었지만 아직도 서울 전체 면적의 5%가 남아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던 중공업 지역에도 앞으로 20%의 공장 부지만 확보되면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재래공장 등이 쫓겨날 것이란 우려가 들지만 서울시는 선진국형 산업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산업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공업 지역을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여가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그러나 문제는 개발 공장 지역 대부분이 서남권 개발 호재, 대규모 아파트까지 들어설 수 있게 돼 투기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의 전화가 많이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지금 거의 그동안 많이 올란 상태고 또 특혜 시비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의 3배인 중공업 지역 공장 부지는 알짜배기 땅들이고 주인은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아파트 개발로 엄청난 이익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9일 서울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특혜 시비와 투기 열풍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말부터는 이런 일 쉽지 않습니다. 취업률 공개 규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기종 기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취업률 공개 방안은 대학별 학과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시간제와 일용직, 그리고 친척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세분해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대학원이 모두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부풀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분해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들은 대개 70% 안팎의 취업률을 발표해왔는데 이 가운데 20-30%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행태가 아주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 공개에 필요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각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분화된 취업률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환율과 국제 도입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액화 석유가스 LPG의 가격이 내일 또 오릅니다. SK가스 등 업계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충전소에 통보할 예정인데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는 킬로그램당 1,400원을 넘어서고 택시 등에 쓰이는 부탄가스는 리터당 1,1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견된 13번째 광우병 소는 캐나다에서 동물성 사료가 금지된 후 5년 뒤 태어난 2003년산 홀스타인 젖소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역청은 문제의 젖소가 회수되지 않은 오염된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캐나다는 2003년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미 시중에 유통된 동물성 사료를 회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의 사진이 내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직장은 물론 사진까지 열람 시스템에 올려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와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경찰서에서 이를 볼 수 있게 함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성범죄자 3명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1차로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투자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업을 한 곳에 모아 육성하는 금융중심지가 올 연말에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해 안에 금융중심지를 최종 선발할 계획인데 서울의 여의도와 인천의 청라지구, 부산 문현지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귀주성에서 대규모 주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을 경찰이 은폐하고 용의자를 풀어주자 주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베이징 박상호 특파원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시위대들이 정부 청사와 경찰서를 습격하고 차량 20여 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중국 귀주성 웡안현에서 지난 토요일 시작된 대규모 주민 폭동으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2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사태 발단은 현지 경찰의 어이없는 살인사건 처리에서 비롯됐습니다. 15살 난 여중생을 성폭행 살해하고 강물해버린 사건을 수사하던 현지 경찰은 유력 용의자가 고위층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석방했습니다. 他没有后台，受害者没有后台，他们就把这个事情强制压下去。 분노한 유가족이 경찰서에 따지러 갔지만 오히려 집단 구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跑出来几个人就给我一顿打，说我就使劲的喊，打死人了，打死人了。 2,000명 이상의 무장경찰이 투입된 끝에 사태가 겨우 진정된 웡안현에서는 현재 검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베트 사태가 진정된 지 2달도 안 돼 또 대규모 소요 사태가 터지면서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중국 정부를 다시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후텁지근한 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전주는 29도로 낮 동안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에선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 오후에는 호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 남북도 지방도 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서 차차 장맛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다소 머물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지금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제주도 부근까지 점차 올라오겠고 모레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합쳐져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차차 흐려지겠고 호남과 제주에서 낮 동안 비가 오겠고 이 충청과 영남 지방도 밤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7도, 전주 29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방 차차 흐려지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낮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전국에선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